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교재 2권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시간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시간은 조선 후기의 이제 수치 체제 개편이 이제 단행이 되죠. 전세에 관련돼서 이제 양전 사업이 새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납의 폐단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시행이 됩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바로 군역의 문제 있죠. 양인들이 부담해야 됐던, 특히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장 컸던 이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영조가 균역법을 또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한 시간에 걸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제 경제적 변화들이 있죠. 농업 기술의 변화라든가 또는 상업, 수공업, 광업, 무역까지 조선 후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자, 수치 체제의 개편. 그러니까 수치 체제라는 게 이제 결국은 조세제죠, 조세. 기본적으로 전근대 사회 어떤 봉건 사회는 국가의 어떤 유지 기반은 바로 농민 생활의 안정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농촌 경제가 몰락하게 되면은 결국 농민들은 농촌을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국가는 안정적으로 조세를 수입할 수가 없고요. 조세를 걷어들일 수가 없고 또 국방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대대적인 수치 체제의 개편이 있게 되는데 표면적인 이유, 그러니까 표면적인 목적은 농민 생활의 안정, 농촌 경제의 안정에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겠죠.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배 체제의 유지 또는 국가 체제 유지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의 배경은요. 바로 농민 경제의 몰락에 있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조선은 관료들에게 지급했던 수조권 분급제, 바로 직전법이 폐지됐습니다. 명종 때 폐지됐죠. 명종 때 이렇게 토지 수주권 수급전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양반 지주들에 의한 지주 전호제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양반들에 의한 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의 토지 소유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 결국 전호라고 하는 이제 소작농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산량의 2분의 1을 지대로 납부해야 되는 이 전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삶이 곤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농민의 몰락은 바로 지주전호제의 강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과중한 부세죠. 바로 조세가 지나치게 과중했다. 법정 세금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법정 세금보다 더 많이 수치를 한다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어떤 아전이라든가 향리라든가 뭐 예를 들어 박납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불법적인 수치가 또 많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전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이 점차 불만을 품게 되고 특히 이제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 지주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작료를 좀 인하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작 운동도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치 제도의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주라고 하는 양반 지배 체제의 어떤 유지에 있다는 것. 이걸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전세 제도의 개편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5, 16세기에는 이제 전분 6등, 연분 9등법.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공법이라고 불렀었죠. 바로 세종대왕 때 마련된 제도입니다. 토지는 그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은 일결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자를 이용해서 쟀기 때문에 이 면적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예, 수확량을 기준으로 이제 일결이라고 했을 때 이제 상등전의 경우 가장 좋은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작겠고요. 또 면적이 가장 이제 넓은 하등전의 경우에는 결국 생산량이 같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종 때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또 풍흉에 따라서 상상년의 경우에는 20도를 걷고요. 그다음에 상중년, 상하년 이렇게 해서 최고, 최하, 하하년에는 이제 1결당 4도를 걷는 그것이 바로 연분 9등법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징수하는 그 과정, 절차가 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또 오랜 동안 이제 전란을 겪게 되면서 실제로 이것 자체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는 최저유례세 곧 1결당 사두를 징수해 왔던 것이죠. 따라서 인조 때는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자, 이런 사회 현실적으로 거두어지는 그러니까 연분구등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최저율의 세액만 걷는 것을 그냥 법적으로 현실화시킨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따라서 영정법은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무조건 사두를 걷는 거니까 한마디로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바로 고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정액, 액수가 정했으니까 정액 지대를 걷는 것이다. 이렇게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금방 인조 때 연분구등법이 영정법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또 하나는 아까 전분 6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수등 이척법에 따라서 토지를 6등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효종 때에는 그것이 사라지고요. 양척 동일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척 동일이라는 것은 결국 동일한 자를 가지고 토지를 재니까 토지의 비옥도로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전분 6등법이 폐지가 된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요. 가장 좋은 방식은 역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새로 조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란이 끝나고 광해군 이후 인조 때는 120만 결까지, 숙종 때는 140만 결까지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제 수세지를 좀 넓힌 것이죠.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양전 사업으로 토지 결수는 늘렸으나 국가의 전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은결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은결이라고 하는 것은 양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방간과 이제 짜고 지주들이 그것을 국가에 등록시키지 않는 거죠. 곧 양안에 등록시키지 않은 숨겨져 있는 토지를 이제 은결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은결은 국가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겠죠. 또 궁방전 또는 관둔전이라는 이런 면세지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궁방전 그러면은 왕실의 토지입니다. 뭐 왕자라든가 또는 공주라든가 이런 왕실의 어떤 종친들에게 지급되는 어떤 토지들 그것을 관리하는 관청이 이제 궁방이기 때문에 그곳에 지급된 토지를 궁방전이라 부르고요. 그다음 관둔전, 원래 둔전이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토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관자를 붙여서 관둔전이라고 하면 관청 또는 군부대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토지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금을 걷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지가 되겠죠. 또 진황지가 증가했다. 진황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써 황무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토지를 이제 진황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양안에는 기록되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진 땅들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왜 버리겠습니까? 예.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한마디로 황무지로 변해진 땅, 그런 땅을 이제 진황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영정법,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정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최저세율, 바로 사두만 걷게 되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전세 수입은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분구등법에 따라서 최고세율 20두까지 내던 농민들이 이제 최저세율로 영정법에 따라서 사두만 내게 되면은 당연히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것은 지주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민은 지금 조선 후기에 소작농의 전후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지주가 내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이 지주들이 자신들이 납부해야 될 이 전세를 소작농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지주가 내야 할 전세를 전호들에게 전가를 시켰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조선 후기에는 각종 부가세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뭐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따른 보충비 등 이런 부가적인 세율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원래 내야 되는 전세액보다 심지어는 이 부가적으로 내는 부가세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전세 제도의 개편인 영정법의 시행은 실제로 소작농인 전후들에게, 농민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공납제도의 폐단입니다.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호세죠, 호세. 한마디로 집집마다 부과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죠. 고려 시대의 경우에도 주현 공부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조선에서도 이제 마을 단위로 부과를 해요. 각 지역에서 이제 특산물을 부과할 때 중앙관청에서 각 지방에 마을 단위로 부과하게 되면 그 마을의 지방관이나 또는 아전들이 각 집집마다 그걸 분배하는 것이죠. 거의 n분의 1로 냅니다. 따라서 땅이 많은 지주이거나 소작농이거나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같은 액수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큰 공납의 문제는 바로 방납이었습니다. 그죠? 방납. 자, 이 방납은 뭐냐? 방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부과함으로써 결국 농민들이 낼 수가 없으니까, 예,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 시대에는요, 멀리 있는 어떤 상품을 가져다가 구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지역에서 낼 수 없는 어떤 특산품을 부과하고, 이때 방납상인들이 아전들과 협잡을 해서 그 물품을 대신 내준 다음에 농민들한테 그것의 몇 배에 해당되는,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거의 20배에 가까운 어떤 그 액수를 거둬들였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고요. 또 인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공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별공, 그리고 지방에서 중앙관청으로 올려보내는 어떤 진상,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인납은 이 상공이라고 하는 것을 1년치 또는 2년치, 자, 이렇게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을 인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16세기부터는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조광조 있죠. 자, 김효사화 때 죽임을 당했던 조광조 같은 경우는, 자, 특산물로 걷기 때문에 이런 방납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쌀로 거두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미법이라고 합니다. 수미법.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또 김효사 때 조광조가 죽으면서 살인들의 개혁 정책이 이제 실패하게 됐죠. 그 이후에 율곡이라든가 또는 유성룡이라든가, 자, 이러한 인물들이 또 이러한 수미법을 주장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국가에서는 그것이 정책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원익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원익은 광해군 때, 예, 시기가 중요해요. 자, 광해군 때 이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럼 대동법이 무엇이냐? 대동법은 각 지역의 특산물 대신에 이제 쌀이나 또는 배, 옷감이나 또는 돈, 자,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내는 제도가 이제 대동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동법은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호세에 해당됐던 이 공납, 자, 공납은 아까 호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호세에 해당됐던 이 공납을 바로 이제 쌀로 걷게 되니까 일결당 12두를 걷습니다. 따라서 호세가 뭐로 바뀐 것이죠? 예, 바로 전세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호세의 전세화. 자, 또 하나 돈으로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세의 급납화가 시작된 것이죠. 따라서 대동법 시행 이후에 조선 후기에는 화폐 경제가 대단히 발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동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동법의 시행은 이 공인이라는 상인을 등장시키면서 조선 후기의 상업과 그리고 선대제의 방식을 가져오면서 수공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 수공업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 원료 공급에 따라서 결국 광업도 성행하게 됩니다. 상업,
수공업, 광업, 그리고 화폐 경제까지 이게 조선 후기의 전반적인 경제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대동법 시행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대동법은 그 특징이 호세의 전세화가 단행된 것이고 또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것은 일단 강조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걸 그러면 어디에서 걷느냐? 바로 이 대동미 일결당 12두는 선해청에서 걷습니다. 선해청. 해자가 잘못됐네요. 선해청. 여입니다. 선해청에서 걷게 됩니다. 자, 대동법 시행 과정을 보면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광해군 때 이원익의 주장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1608년이에요. 그죠? 근데 숙종 때 1708년에 황해도 지역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까지. 자, 무려 몇 년이 걸립니까? 자, 100년이 걸리죠. 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만큼 왜 대동법은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을까? 바로 지주들, 양반 지주들의 불만과 반대가 매우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가난한 농민이든 부자인 양반 지주든 똑같이 내던 이 공납을 이제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는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소장농의 경우 자기 땅을 소유하지 않은 이 전호들의 경우는 대동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주들의 불만이 대단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은 익류지역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익류지역이라는 건 어디죠? 바로 평안도와 함경도죠. 평안도, 함경도. 물론 제주도도 포함이 돼요. 근데 제주도는 좀 이유가 다르죠. 제주도는 밭농사 위주의 지역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현무암 토양이라서 이 배수가 너무 잘 되니까 논농사에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대부분 밭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 걷어들인 대동미가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굳이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바닷길을 통해 중앙까지 가져오는 것이 좀 비합리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주도는 익류 지역입니다. 또한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국방비 지출이 좀 많죠. 그리고 사신 접대 비용이라든가 이런 각 지역에서 지출해야 되는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 중앙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지역, 바로 익류 지역이었죠. 바로 대동법도 익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대동법 시행의 결과는 어땠을까?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전세 제도의 어떤 개편에 따른 영정법, 영정법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대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 경제에는 큰 변화를 줬지만 농민들의 삶에는 큰 그런 도움을 되지는 못해요. 왜냐? 이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공, 부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별공, 그리고 진상,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대동법으로 바뀐 것, 대동법으로 전환된 것은 요 상공밖에 없습니다. 곧 별공과 진상이 여전히 잔존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공납 중에 더 큰 부담이 됐던 건 상공보다는 별공이었거든요. 따라서 별공과 진상이 여전히 특산품으로 각 지역의 토산품으로 납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동법의 시행이 결과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의 과중한 공납에선 벗어났지만 그 효과가 크지는 못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세의 급납 아까 말씀드렸죠? 돈으로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동법 실시로 국가의 재정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각 지역의 특산물을 걷다가 이제 돈이나 화폐나 또는 쌀로 걷어들이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자체는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동미의 경우에는 중앙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 상납미와 또 각 지방에서 거둔 대동미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바로 유치미라는 게 있는데 선해청에서 이 상공미죠. 자, 이 상공미를 지나치게 이제 걷어들이면서 곧 상공미는 증상하고 상납미라고도 합니다. 다시 적을게요. 자, 중앙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 상납미,
지방에 남겨둬야 되는 유치미가 있는데 점점 상남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방의 재정 지출을 사용되는 유치미는 감소하게 돼요. 자, 이러한 것이 지방 재정은 악화시키면서 국가 재정은 어느 정도 이제 확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방 재정의 악화는 결국 지방관들의 어떤 아전들의 어떤 횡포로서 어떤 삼정의 문란이라는 어떤 또 문제를 좀 낳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동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인의 등장입니다. 공인의 등장.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공인에 대해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대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가는 각 지역으로부터 특산품을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어요. 그죠? 그런데 대동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국가 선해청은 각 지방에서 주로 쌀로 걷게 되죠. 쌀로. 따라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별도로 이 공인이라는 상인을 통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인은 국가로부터 미리 공가를 받은 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수공업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든다면, 자, 만약에 국가에서 배가 필요하다, 자, 옷감이 필요하다, 또는 뭐 항아리를 할까요? 자, 그릇이 필요하다. 자, 그릇 1000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국가는 공인에게 미리 공가를 지급하고 이 공가 중에 일부를 이 공인이 수공업자를 찾아가서 원료 구입비라든가 또는 이런 수공업자들의 인건비를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공가로 쌀 100가마를 받았다면 이 중에 50가마의 쌀을 주고 수공업자에게 주문 생산하는 것이죠. 자, 이걸 선대제 방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자본에 의한 수공업의 지배 현상을 이제 선대제라고 하는데 그건 다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을 수공업자가 공인에게 납품하게 되면 공인이 다시 국가에게 이 물건을 납품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대동법에 따른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동법의 시행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인의 등장 그리고 수공업을 자극함으로써 수공업의 발달 그리고 광업의 발달까지 모두 가져온다는 것이죠. 특히 이 공인들의 경우에는 이 대동법 시행 이후에 막강한 어떤 자본을 확보하게 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한 어떤 독점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적 도매 상인들을 우리가 도고라고 하는데 이 도고가 대부분 공인들이 이 도고로 성장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인 자본의 규모가 커져 특권적 도고 상업, 바로 특권적 어떤 매점을 할 수 있는 도매 상인인데 이런 도고 상인들이 대부분 공인에서 등장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동법은 이렇게 조선 후기 전반적인 경제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어떤 농민의 계층 분화를 나중에 촉진시키게 됩니다. 농민의 계층 분화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광작이라고 하는 농업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제 분농도 등장하고 뭐 일부 자영농, 소작농, 그리고 몰락하는 농민.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자기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도 못하는 이제 임노동자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광작이라는 농업 기술이 가장 큰 농민 계층 분화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넓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런 대동법의 시행 이러한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농민의 계층 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대동법의 시행은 각 지역의 상업도시의 또 출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로 특산물 대신 거둬들인 이 대동미를 집산하는 지역이 있겠죠. 주로 강하구 지역에 있을 텐데요. 뭐 삼낭진, 강경, 원산 주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상업도시로 성장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동법의 한계.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 진상과 별공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주에게 이제 부과되는 대동세. 아까 1결당 12두라고 했잖아요. 그죠? 1결당 12두의 이런 대동세가 또 소작농에게 또 전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의 어떤 개편이었던 영정법과 결국 같은 결과겠죠. 또 하나는
상남미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유치미의 비율은 감소했다. 그래서 아까 국가 재정은 어느 정도 확충됐지만 지방의 재정은 좀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조선 후기 수채도의 개편 중에 지금 우리가 전세제의 개편은 영정법, 그리고 공납의 개편은 대동법.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군역이죠, 군역. 자, 이 군역을 간단히 이제 정리해 보면 원래 조선 초에 이제 보법이라는 게 마련이 됐었어요. 그죠? 세조 때였죠. 그래서 일단 16에서 60세에 해당되는 군역 대상자들은 정군이 되거나 아니면 정군의 비용을 조달하는 이제 보인이 되는 이게 보법이었죠. 자, 그런데 15세기 후반부터 이미 이 요역이 너무 이미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부역에 해당되는 이 요역을 기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군역 대상자로 하여금 이 요역을 부담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었죠? 자, 이걸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군역을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인에게 비용을 받은 이 정군이 서울로 번상을 한 다음에 서울 백성 중에 한 명을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군대에 보내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거를 대신 군대에 보낸다라고 해서 이제 대립제 이렇게 불렀었죠. 이 대립제를 국가가 합법화시킨 것이 바로 군적 수포제였습니다. 군적 수포제. 그래서 이 군적 수포제에 따르면 이제 모든 양인은 16에서 60세에 되는 군역 대상자는 1년 6개월에 두 필의 군포를 납부하고 모두 실질적으로 군역이 면제되는 것이죠. 하지만 군역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1년 6개월에 군포를 두 필씩 납부하는 제도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군적 수포제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렇게 걷어들인 군포를 통해서 이제 군인들을 사서 쓰는 거죠. 바로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로 용병제로 이제 전환되는 게 이게 전반적인 군역제도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군역제의 변화, 조선 중앙군,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 이제 5군영이죠. 조선 전기는 5위였는데 조선 5군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5군영은 특히 급료를 받는 군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병들입니다. 모병, 용병이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훈련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잠깐의 이 전쟁 휴식기에 바로 마련된 최초의 5군영이었죠. 이 훈련도감에는 포수, 살수, 살수로 구성된 이제 삼수병이 있습니다. 이 삼수병들에게 이제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삼수미세라는 걸 이제 걷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조선 후기의 중앙군은 대체로 모병제로 운영이 됐다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요. 또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바뀌었죠. 소고군의 특징은 이제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군역 대상자로서 군적에 포함시킨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제 양반들은 그걸 거부했고요. 노비들이 이제 군적에 올라가면서 이제 평민과 상민과 노비를 통해 어떤 이 국방력이 어느 정도 좀 강화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력이 강화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고군 체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체제의 변화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소고군 체제가 확립되면서 다시 이 재승방략 체제가 증관 체제로 복구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군포 부담이 이제 가중됐다. 왜냐하면 이 군포를 걷는 기관들이 이제 군적 수포제 이후에 이제 군포를 걷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5군영, 중앙정부기관, 뭐 호조라든가 지방의 감영, 병영까지 각자 자기들이 걷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걷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농민들의 부담을 좀 가중시켰던 것이고요. 또 수납 과정에서의 폐단을 보시면 인징, 도망간 이웃 것 대신 내라, 친척 것 대신 내라, 죽은 사람 것 아직 호적에서 지워주지 않는 거죠, 이름을. 죽은 사람한테 걷는 것, 황구첨정,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심지어 그 정약용이 쓴 한시 그 애절량에 보면은 아직 배냇물도 마르지 않은 갓난아기에까지 결국 이 군포를 징수한다라는 그런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폐단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먼저 요구를 하겠죠. 자, 너무 부담이 크다. 자, 그래서 국가가 이에 대한 체제 개편을 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농민들은 유망하게 되고 역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배층 입장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 군역의 부담 때문에 상민들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선후기는 전반적으로 양반은 증가하지만 이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 또 국방을 담당해야 되는 이 상민의 수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양역 변통론이라는 게 이제 대두됩니다. 양역 변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논의된 양역과 관련된 곧 군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편안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겠죠. 이 수십 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우리가 통칭 이제 양역 변통론이라고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양역 변통론을 보면 뭐 호포론 같은 게 있어요. 호포론은 이제 농민들에게만 부담하지 말고 상민들에게만 부담하지 말고 양반들에게도 부담하자. 곧 인두세에 해당되는 이 군역을 집집마다 집을 기준 호세죠, 호세. 집을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거죠. 양반이든 평민이든 이 집을 가호를 단위로 부과하자. 이게 이제 호포론이고요. 그다음에 간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포론은 이제 양반들에게도 걷자 이게 아니라 기존과 똑같이 16에서 60세에 해당되는 이 상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걷지만 다만 그 양을 좀 줄여주자는 거죠. 양을 좀 줄여주자. 그게 이제 간포론이고요. 또 결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포론. 자, 이것은 대동법과 마찬가지로 아까 대동법이 호세를 전세화시킨 것이었죠. 이 결포론이라는 것은 토지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역의 전세화, 군역의 전세화를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양역 변통론이 나왔는데, 자, 결국 영조는 이 중에 균역법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균역법. 자, 균역법 말 그대로 역을 균등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역을 균등히 하자. 그동안 농민들에게만 그 부담이 집중돼 있었죠. 따라서 이 부담을 조금씩 나누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반들에게도 그 부담을 일부 지우는 거고요. 또는 그동안 왕실 재정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그럼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좀 줄여주는 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아까 호포론, 결포론, 간포론 중에서 이 균역법은 간포론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좀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자 어떻게 줄였느냐 12개월의 군포 한 필로 이렇게 바뀐 거죠. 아까는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이죠. 18개월 동안 두 필을 내는 거였는데 이제 12개월에 한 필로 그러면은 양인 특히 이제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거덜이던 군포액이 줄어들었으니까 국가의 재정은 줄어들었겠죠. 따라서 이 줄어든 군포액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균역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 선무군관세 또는 선무군관포라고도 하는데요. 자, 선무군관포를 걷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이제 분홍들이 있어요. 분홍들. 자, 양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군역 대상자에 해당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들은 양역을 기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직책을 주고요. 선무군관이라는 직책을 주고 평상시에는 이제 무예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술을 연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역을 담당하진 않는 거죠. 대신 군관포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필을 냅니다. 군관포 한 필을 내고 이들은 군역을 이제 실제로 군대는 가지 않고 스스로 무예를 연마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전란이라든가 어떤 국가가 갑자기 이제 군대를 필요로 할 때는 이들이 장교로서 근무하는 거예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장교로서. 어느 정도 일반 농민보다 이 분홍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특권을 좀 부여를 한 것이죠. 다만 그 특권을 부여할 테니 선무군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1년에 한 필씩의 군관포를 납부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결작입니다.
결작은 1결당 2두를 거둔 것인데 바로 군역이 전세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지주들에게 그동안 군역 부담이 없었던 양반 지주들에게도 부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어세, 염세, 선박세. 자, 이게 이제 특별세인데요. 이런 특별세는 원래 아문이나 그러니까 중앙의 하급 관청이죠. 아문이나 또는 왕실 재정과 관련된 궁방, 특히 이제 궁방에서 많이 걷었죠. 그래서 보통 어세, 염세, 선박세인데 이 바닷가의 세금들은 주로 왕실 재정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이 세금, 이 특별세가 균역청에서 이제 징수하게 되죠. 따라서 왕실의 세금과 일부 국가의 재정, 바로 국방세로 전환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양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간포, 줄여주는 대신에 선무군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부 분홍이라든가 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라든가 왕실이 조금씩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균역법이 시행됐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면 아까 전세의 개편이었던 영정법 그리고 공납의 개편이었던 대동법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농민들에게 그 부담이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결작이라는 걸 다시 소작농에게 또 전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족징, 인징, 백골징포, 환구첨정이라는 이 군역의 폐단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세도정 측에는 결국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의 문란이 전정, 군정, 황곡인데 이 삼정의 문란이 아주 심각해지고요. 나중에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 양역 변통론 중에 바로 뭘 선택합니까? 호포론을 선택해서 이제 양반에게도 이제 직접적으로 부과하게 되죠. 바로 호포제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균역법에 따른 군역 부담이 큰 효과는 없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자, 조선 후기의 수치체제 개편의 특징이 뭐냐? 세금을 화폐로 내도 된다. 자, 급납화가 시행됐죠. 자, 조세가 전세화되었다. 예, 공납 원래 호가 기준이었는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토지로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군역은 정남 곧 사람에게 부과되는 어떤 인두세였는데 결국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또 토지에게 부과가 된 것이죠. 따라 전체적으로 전세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후기의 경제는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농업기술의 발전 그리고 상업, 수공업 그리고 광업 그리고 무역의 어떤 변화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